아기의 수면은 성인의 수면과 참 다릅니다. 아이를 두신 분이라면 아이의 수면은 참 힘들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본 수업에서는 수면 컨설턴트 입장으로 아이의 수면을 바라보면서 아기 수면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를 과학적이고 그리고 심층적으로 돕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연구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수면의 목적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면 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혹은 수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는 밝혀진 바가 과학적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 중 하나는 수면이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수면 시 신체의 특정 부위 그리고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연구 사례가 해당 이론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의 성장, 근육 조직의 회복, 단백질 합성, 성장 호르몬의 분비, 적절한 휴식이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연구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이 휴식과 이 이점은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몸의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은 하루 주기 리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24시간 동안 자동하는 신체 시계를 뜻해요. 라틴어인 circadian이라는 단어를 보면 circa라는 대략적이라는 뜻과 diem 이라는 낮의 뜻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체 시계라는 것은 해당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하루 일주기 리듬은 이 뇌에서 시상하부라고 불리는 우리 뇌의 일부분에 의해서 조절이 되면서 그 외에 햇빛, 어두움, 온도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또한 하루 주기 리듬은 낮과 밤을 발생하는 빛과 어두움의 주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시야가 어두워질 때 시상하부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뇌에서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몸에 분포되도록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야가 과도하게 밝으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억제되면서 수면하기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 수 있죠. 멜라토닌 생산량은 아침이 될 때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에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새롭게 분비되어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불면증이 있는 어른이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질의 수면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사실 간단하지만 또 어렵습니다. 취침 1시간 전에 전화, 태블릿, TV와 같은 전자제품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규칙적인 하루 주기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 우리는 기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에 관해 이야기할 때 멜라토닌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호르몬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수면과 관련된 다양한 호르몬의 종류는 이 과정의 라이브러리 부분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성인과 달리 하루 주기 리듬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에요. 출생 전까지 사실 엄마 뱃속에서 빛에 노출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루 주기 리듬은 생후 6주부터 점점 발달하기 시작해서 생후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멜라토닌과 콜티졸 주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는 아기가 생후 3개월 이내에는 불규칙한 수면을 겪고 낮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원인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아기가 낮에 자고 밤에 혹시 활동하는 경우라면 아직 낮, 밤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인데 생후 3개월 전후로 하루 주기 리듬이 몸에서 발달하기 시작을 하면서 밤에 더 많이 자고 낮에는 오랜 시간 깨어 있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 잠이 들었을 때 우리의 수면을 컨트롤 해주는 것은 바로 항상성 수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성 수면 압력은 몸의 기능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면과 비수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신체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점점 길면 길수록 우리는 자고 싶다라는 욕구가 더욱 강해집니다. 수면 압력은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난 오전에 가장 낮고 반면 낮 시간대부터 수면 욕구가 점점 쌓아지면서 취침 시간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수면 압력은 밤중 취침 시 다시 원위치가 돼요. 일부 유아들은 종달기상이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면서 종달기상이 밤잠 입면 문제에 비해서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이가 잠을 자면 수면 압력은 굉장히 높았다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수면 욕구 또한 낮아지니까 자기가 충분히 잤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잠들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노력을 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랜 시간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수면 압력이 높아져서 잠들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반면 9시간 이상의 긴 수면을 마친 뒤 일어났다면 수면 압력이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이상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는 아기 또한 사실 마찬가지인데 성인과 달리 적절한 수면 타이밍, 이 깨어있는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 IPSP 수면교육 본 과정에서는 올바른 수면 시간, 그리고 올바른 깨어있는 시간, 수면 압력에 대해 이해하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수면 압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강의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IPSP 한국어 과정 디렉터 김지연입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는 수면 압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 수면 압력이 왜 우리 아이들 수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과학적인 측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좀 살펴볼 건데요. 수면 압력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수면 압력에서 아데노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임명 과정에서 수면 압력과 아데노신이 끼치는 이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수면에 적용해서 수면 압력이 과학적으로 어떠하게 적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면 압력이란 무엇일까요? 수면 압력이란 우리 몸에서 생물학적으로 수면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그 욕구를 말합니다. 생체적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수면을 해야 하죠. 다른 말로는 the needs of sleep 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계속 수면이 필요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수면 압력은 영어로는 sleep pres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항상성 수면 욕구 라든지 혹은 수면 욕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수면 압력이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은 졸리다고 느껴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수면 압력이란 the needs of sleep, 수면을 해야 하는 필요성, 나는 지금 몸에서 수면을 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압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졸리다고 느낍니다. 입면이 훨씬 수월해지고 우리가 입면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수면 압력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 다이아그램을 보면은 CDC 출처에서 나온 수면 압력에 대한 다이아그램인데요. 이 표를 보면은 수면 압력은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 계속 유지가 되고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면을 딱 하는 그 시점부터는 수면 압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밤잠을 자고 아침 7시에 기상을 하게 되면 수면 압력이 제일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수면 압력은 우리가 잠을 푹 잘 자고 나면 리셋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더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수면 압력은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 깨어있을수록 수면 압력은 높아져요. 수면에 들어가면 수면 압력은 낮아지고요. 조그마한 낮잠, 조그마한 쪽잠이라도 잠을 잔다면 수면 압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 압력을 약간 예로 들어서 차의 연료 탱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유소에서 차가 기름이 바닥이 나면 주유소에 가서 가스도 채우고 기름을 채우고 연료 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차는 작동을 합니다. 기름이 없다면 차가 갑자기 멈추겠죠. 주행을 하다가요. 우리 몸에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면 혹은 너무 그게 피곤한 그 에너지원이 비어 있다면 제일 낮다면 수면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수면을 취하면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 즉 기름, 가스, 연료를 채우는 거죠. 좀 비주얼라이즈 해서 연료 탱크가 지금 empty, E가 empty이고 F가 풀이거든요. 그러면 연료 탱크가 바닥이 나면 조금씩 바닥이 나면서 이제 잠들기 적당한 시간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연료 탱크가 풀이면 수면 압력이 굉장히 낮겠죠. 아이가 눕혀도 잠이 들지 않을 거예요. 에너지도 너무나 가득할 거고요. 근데 점점 아이가 깨어 있으면서 피곤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졸린 상태로 되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적당한 수면 압력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수면에 딱 들어가기 적당한 상태가 됩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핸드폰 배터리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도 핸드폰 배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충전을 밤새 했으니까 제일 100%가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외출을 하고 나가서 활동을 하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충전을 하지 않는다면 밤이 되면은 배터리는 0%에 가깝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충전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 배터리로 우리 아이들의 수면을 한번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에 적당한 낮의 수면을 취한 경우의 케이스입니다. 오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벽하게 깨어 있어요. 배터리는 100%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될수록 조금 배터리가 조금씩 뭐 50%든 40%든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밤잠이 되면 아이는 배터리가 이제 0%에 가깝게 되는 거죠. 수면이 필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아침에는 제일 100%, 그런 다음에 잠을 잘 때는 0%에 가깝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낮에 혹시 좀 과하게 수면을 한 경우, 낮잠을 너무 많이 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오른쪽 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똑같이 밤에 완벽하게 충전을 했으니까 100%의 배터리예요. 그런 다음에 조금 피곤해서 낮잠을 자기 적당한 수준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밤에 제가 훨씬 빨리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피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평균 밤잠이 11시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낮잠을 예를 들어 너무 푹 잤거나 너무 많이 잤거나 혹은 너무 오래 잤거나 2시간, 3시간 이렇게 잔 경우에는 밤에 1시까지, 2시까지 잠들기 힘들어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우리 수면 압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데노신은 화학 물질로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를 졸리게 만들면서 수면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데노신은 뇌의 활동을 느리게 만드는 역할도 하기도 해요. 뇌에서 나는 너무 피곤해 하면서 이 피곤함을 인지시키는 과정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아데노신의 레벨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 대사 활동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되면 될수록 아데노신이 몸에서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 레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조금 더 졸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데노신을 조금 더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몸 안에서 우리 모든 세포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세포에서 아데노신 3인산, 그러니까 ATP라고 표현을 해요. 그 ATP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ATP가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역할을 하는 거죠. ATP는 3개의 인산, 3개의 포스페이트라는 분자가 부착된 아데노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에서 그 포스페이트 인자가 하나씩 떼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개의 동그라미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3개의 인자가 분리가 되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화학 과정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 3개의 인산 원자, 포스페이트가 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만 남게 됩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개의 그 포스페이트 있죠. 이 노란색 동그라미들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총체적으로 AT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ATP가 가수분해가 되면서 하나씩 이 동그라미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동그라미 떨어져 나오면서 이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이 에너지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유전 물질을 합성한다든지 고분자를 합성을 한다든지 세포 요소들을 또 합성을 한다든지 근육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분자도 막 같이 이동을 하게 하면서 전류의 에너지도 발생을 하면서 이 에너지가 수행하는 우리 몸에서 역할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럼 에너지가 또 하나가 떨어지고 그 동그라미가 하나 더 떨어지고 또 에너지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서 계속하면서 결국엔 ATP가 아데노신이 되면서 이 아데노신이 우리 몸에서 수면 압력을 자극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계속 쌓이면 수면 압력은 점점 높아지는 이런 화학 과정을 우리 몸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수면 압력 그리고
그리고 아데노신은 자는 아기를 만들게 됩니다. 오랫동안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뇌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 아데노신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우리 아이나 성인들을, 모든 인간들을 더 졸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데노신은 활동에 의해서 조금 증가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 자극적인 활동, 또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뭐 놀이를 한다든지 뭐 문화센터에 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성장 발달에 관련된 연습, 뭐 뒤집기, 뭐 되짚기, 기어다니기, 서기 등 뭔가 신체 활동이 확확 느는 경우에는 아데노신이 조금 더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면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 아이가 조금 원더익스인데 깨어있는 시간이 매우 짧아진 것 같아요 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원더익스 이렇게 좀 급성장기라든지 아이가 뭔가 이런 새로운 활동들을 잘 하는데? 라는 시점에는 깨어있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조금 짧아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좀 자극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거나 외출을 하거나 혹은 뭐 조부모님 집에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이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의 활동이 조금 증가가 되면서 이게 우리가 더 깨어있는 시간이 짧고 더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새 학교에 적응하는 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럴 수 있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가면은 조금 더 빨리 졸려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우선 또 질병이 있는데요. 아이가 좀 아픈 경우에는 더 많이 잘 수 있어요. 아데노신 그 레벨이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아픈 경우, 감기나 감기 몸살에 걸린 경우 하루 종일 잠을 자고 싶어 하잖아요. 뭐 감기약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가 질병과 싸우는 경우에 WBC라고 이제 white blood cell, 그러니까 백혈구가 우리 몸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의 군인인 거죠. 계속 이렇게 싸우면 우리 몸은 좀 피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염 같은 경우도 우리의 수면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아데노신을 좀 감소시키는 활동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것들이 우리 몸을 조금 덜 피로하게 하는지를 알아보면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엔 아데노신의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블럭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조금 덜 피곤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면 압력을 낮추게 됩니다. 커피 수혈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과한 수면이나 휴식을 한 경우에는 아데노신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낮잠을 너무 많이 잤거나 굳이 필요가 없는데, 혹은 우리 아이가 3시간 정도만 자면 딱 적당한 아이인데 그거를 오버해서 4시간을 자게 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을 감소를 시키면서 아데노신의 생성, 굳이 에너지가 우리 뇌에서 계속 발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면 압력이 많이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 압력을 과학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고객한테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올바른 깨어있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를 완벽하게 깨어있는 상태에 눕힐 것. 너무 빨리 눕힌 경우엔 수면 압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입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시간, 너무 아이가 덜 필요한 시간이거나 혹은 너무 과필요한 시간에 아이를 눕히게 되면 너무 입면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에게 포인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낮에 과한 낮잠을 자지 않도록 제한을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한 수면은 수면 압력을 낮추게 되면서 입면을 또 힘들게 만드는 요인도 되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새벽에 깨서 아이들이 자주 깨거나 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깨의 요인이 되기도 해서 낮잠을 제한을 해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수면도 수면 압력을 낮춥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뭐 카시트에서 1분 잔 것, 5분 잔 것, 혹은 수유하면서 잠깐 잠든 것, 이런 것도 낮잠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떠한 수면의 양이더라도 우리의 배터리, 뭐 연료 탱크, 어떤 것든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연료 탱크가 점점 더 차게 되면서 차는 또 주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적은 양의 낮잠이라도 수면
압력은 충분히 영향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은 아데노신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아이가 수면에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입면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수면 교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께 어떠한 다양한 놀이를 하고 계시는지 활동도 한번 여쭤보시고 놀이를 추천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휴식은 아데노신을 감소시킵니다. 아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우에는 아데노신이 낮아지면서 잠에 들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났는데 엄마는 옆에서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8시까지 아이를 침대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아요. 아이는 실제로는 7시에 기상을 했더라도 8시까지는 계속 어두운 방 안에서 아무런 활동 없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낮잠을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은 아데노신을 감소시키면서 수면 압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부모님께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데노신에 대해서 그리고 수면 압력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카톡 채널이나 혹은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 이 강의가 여러분들 수면 컨설팅에 많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뇌파에는 5가지의 주요 전자파가 있으며 각각 다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5가지의 전자파 같은 경우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또 지배적인 뇌파가 존재하기도 해요. 그러나 신체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5가지의 전자파가 모두 상호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수면에는 2가지 유형으로서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이 있습니다. 렘 수면은 눈이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서 영어로는 Rapid Eye Mov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렘 수면은 여기에 none을 붙여서 Non-Rapid Eye Movemen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1개의 렘 수면 단계와 4개의 비렘 수면 단계가 밤 시간에 주기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1단계 비렘 수면은 매우 얕은 수면이에요. 아기가 처음으로 졸기 시작할 때예요.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하는 아기의 모습이 상당히 졸린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첫 번째 수면 단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 멍한 것도 1단계 렘 수면에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 비렘 수면, 얕은 수면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까 1단계 렘 수면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갔는데 아직도 얕은 잠 수면이에요. 아기의 수면은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 아이는 잠이 들어도 쉽게 깰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체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의 자극도 우리 아이가 깰 수 있는 거죠. 3단계 비렘 수면, 깊은 수면, 그리고 느린 파장의 수면입니다. 아이의 깊은 잠, 그러니까 숙면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때 뇌파가 급격히 느려지는데 이를 델파파라고 부릅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아이가 깨어나면 정신 차리기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4단계 비렘 수면은 매우 깊은 수면입니다. 아이의 수면 단계 가운데 신체를 회복시켜주는 단계예요. 심박수는 느려지고 근육은 이완이 되고 호흡도 느려집니다. 뇌파 같은 경우에는 델파파의 패턴이 강하게 보이게 되는데 해당 수면 단계에서 아이를 깨우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밖에 에너지의 회복, 근육 조직의 성장과 회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근육에는 혈액량이 공급이 되는 게 증가가 되고 아기의 발달,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 뼈의 성장과 발달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3단계와 4단계는 신체의 가장 많은 재생과 회복을 하는 단계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3단계 이수면 단계와 4단계 수면 단계를 단일 단계로 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렘 수면인데요. 해당 단계는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는 단계로서 비교적 가볍고 활동적인 수면 단계입니다. 이때 뇌와 신체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혈류, 호흡, 뇌 활동이 증가가 됩니다. 또한 해당 단계의 뇌전도는 마치 내가 깨어있을 것 같이 활동적인 상태를 띠게 돼요.
눈이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기도 하고 몸은 마비된 상태로 변하기도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모습이 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관련된 이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위에 제시된 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는 상황에 따라서 3단계, 2단계, 5단계 이런 식으로 잠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5단계가 지난 다음에 1단계로 다시 주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 시점에서는 완전한 또는 불완전한 각성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가 앙 하면서 울 수도 있는 거죠. 해당 부분은 성인 또한 같습니다. 렘의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짧으며 밤 사이에 이뤄지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전 꿈이 가장 생생히 기억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렘 수면 상태일 때 수면의 후반부는 대부분 꿈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